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잘 보내시면 이미 퇴근을 하셨겠지만 그렇죠. 잘 보내시면 네. 이제 월요일까지 자 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퇴근길 힘차게 채워드릴 또 뉴스를 준비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되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도. 뭐죠? 항상 매일 큰 일이 있는데 네. 오늘 드디어 이제 형제난으로 불렸던 한국타이어의 그 MBK 조현식 측과 조현범 회장 측이 이제 지분 경쟁이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한 건데요, 사실상. 네.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사실상 실패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마감 종가가 그 MBK 측에서 제시했던 24,000원을 넘어서야 그렇죠. 공개 매수가 진행되는 거고 네. 24,000원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이제 사실은 공개 매수 신청을 하면은 네. MBK가 사드리겠다고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얼마만큼 공개 매수 신청이 들어왔는지를 MBK가 그걸. 지금 정확하게 공개를 하진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공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한국타이어 측에서도 이제 더 이상 추후 이제 뭐 상황에 대한 공시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주가 잠깐 준비한 거 보실까요? 네. 그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사실 한국타이어라는 특히나 이제 한국앤컴퍼니나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회사는 아닌데 이제 그 MBK와 조현식 회장 측에서 우리가 이제 공개 매수에 나서겠다. 쉽게 말하면은 형제의 난을 일으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쭉 올랐습니다. 보시죠. 뭐 그렇죠. 보면은 10,000원대 이제 중반권에 있다가 갑자기 20,000원대 넘어서 한때 2만 장중 23,75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랬다가 이제 조양래 회장, 명예회장이 이제 등판을 하면서 네. 이제 그때부터는 갑자기 툭 떨어졌고요. 그 이후부터는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아빠가 네. 이제 나섰고 그렇죠. 또 최근에는 이제 조현상 부회장 이제 사촌형인 조현상 부회장이 있는 효성첨단 소재가 나서면서 사실상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조현식 회장이라든지 조혜경 이사장이라든지 이쪽 측에서는 조현상 회장의 그 좀 참전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배임이라든지 네.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향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공개 매수 마지막 날까지 있었던 결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실패 쪽으로 조금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이거는 뭐 저희가 뉴스라기보다는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전해드린 거고 첫 번째 뉴스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그 다음 그 헤드라인을 한번 열어주시면 매일 5,999원씩 극자 신한카드가 거래를 정지했다. 무슨 일이냐? 이게 되게 좀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신한카드 가운데 상당히 좀 이렇게 재테크에 능하시고 또 검소하시고 또 카드 포인트 잘 챙기시고 이런 분들이 자주 사용하던 카드, 유명한 카드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카드가 바로 더모아 카드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더모아 카드 사용자 가운데 신한카드가 890명을 이 부정 사용을 했다면서 카드 거래를 정지시켜 버렸는데 신한카드에서는 일단 이 거래를 정지당한 980명 가운데 대부분이 약사나 약사의 지인 혹은 그 가족들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더모아 카드라고 하는 카드가 주는 혜택을 한번 보면요. 5,000원 이상을 결제하면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이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999원만 내리 결제를 하는 겁니다. 헤드라인 보고 저는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사실은. 이런 일을 해요. 근데 그것도 약간 그냥 그래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 일부 사용자들이 좀 조직적으로 그 행태를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류종훈 기자가 가게를 하나 갖고 있고요. 제가 가게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류종훈 기자 가게 가서 5,999원을 결제를 해요. 류종훈 기자가 저한테 와서 5,999원을 결제를 해요. 우리 둘 사이에 물건을 오간 게 없죠. 그렇죠. 근데 포인트는 1,000원, 그러니까 999원, 999원씩 쌓였죠. 네네. 이걸 했다는 겁니다. 이거 창조 경제 아닌가요? 네. 야, 이거는 뭐 없는 곳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벌였는데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이제 자신의 자영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죠. 도매상과의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도매상과 거래를 할 때도 5,999원씩 쪼개서 결제하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좀 특이하게 걸렸던 게 뭐였었냐면
한 몇 초 단위로 10개의 서로 다른 카드가 5,999원씩 계속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추정하기로는 한 사람이 카드 10개를 들고 와서 5,999원씩 몇 초 단위로 계속 결제를 했던 거죠. 이런 것들까지 좀 부정거래라고 신한카드에선 보면서 이 그 거래를 정지했고요. 그리고 도매상한테 그 결제를 할 때 적게는 뭐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거래를 하지 이게 만 원, 2만 원 도매상하고 거래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소매도 아니고. 5,999원씩 도매상에게 사장님이 저 결제를 좀 나눠서 할게요라고 하면 도매상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한카드에서는 일부 이 의심이 되는 도매상에 대해서도 거래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있자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많이 씁쓸한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네, 들판에 여기가 이제 들판에 풀이 많다. 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소를 데리고 와서 여기다 풀을 뜯기게 하면 결국은 그 들판은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버리죠. 황폐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카드 같은 경우도 좀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한번 보세요. 지금 고금리 때문에 카드사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있는 혜택들도 다 줄이고 있는 게 현재 카드사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카드 사용자, 소비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즐겨왔던 이 카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일부 사용자 가운데 거의 포인트로 월 100만 원씩 쌓은 사용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그 혜택을 남용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그 돈을 해당 그 사람에게 지급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우리는 볼수 그걸 있죠. 네. 원하지 않았잖아요. 네, 네. 이런 것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제가 그렇다고 뭐 카드사 편을 들고 싶은 건 아닌데 카드사들도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좀 돈을 벌었으면 이런 혜택이 한두 건이 생긴다고 해서 혜택을 줄이거나 실적이 좀 갑자기 그러니까 고금리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혜택을 다 줄여버리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텐데 네. 카드사들도 사실 지금 대출 말고는 돈 벌 구멍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 카드사들은 아유, 왜 돈을 안 벌어라고 하지만 또 가맹 수수료를 정부가 또 쥐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어려운 것도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지금 카드 대출로만 좀 돈을 벌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가 높아지면 카드사들의 수익이 떨어지고 수익이 떨어지다 보면 카드 혜택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혜택이 좋은 곳에서 부정 사용이 나타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다는 거가 참 씁쓸하네요. 참 진짜. 씁쓸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다른 카드 사용자들이 이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니까요. 사실 저희는 그걸 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신한카드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아. 조금 씁쓸하네요. 갑자기. 그분에게 돈 드린 겁니다. 네. 사실 그 카드 갖고 싶었거든요. 더모아 카드. 그 지금은 발급이 안 되죠. 안 되죠. 신규 네. 발급 안 되는 카드라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집을 사려면은 한 몇 년 정도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옛날에도 10년 동안 숨만 쉬고 돈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 이게 거의 그렇죠. 정설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뭐 한 2020년, 21년 동안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네. 그게 많이 또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몇 년 걸립니까? 오늘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이제 15.4년입니다. 15년이 넘게 걸려요. 15년 넘게 걸리고요. 전국 기준으로는 6년 조금 넘게 걸리고요.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수도권 전체로 보니까 한 9.3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왔는데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표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매년 이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2018년도부터 이제 집계했던 수치를 보시면은 서울이 당시에는 진짜 아까 이주호 기자 말씀하신 대로 9.6년, 서울이 한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9년부터 서울이 11.6년으로 올라가고요. 20년에 12.5, 21년에 14.1, 그리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올해 발표한 걸 보면 3년이 아니라 2년이네요. 15.2년이 됐습니다. 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년에서 22년에 이제 6.3년으로 조금 올랐고요. 근데 작년 대비로 보면은 서울은 14.1에서 15.2로 올랐는데 전국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작년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하반기부터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집값이 잡혔다, 뭐 네. 부동산이 약간 하락기로 전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국 전체 기준은 조금 낮아졌는데 서울은 여전히 강세가 지속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역시나 이제 내 집 마련 예상 소요 기간 자체가 조금 더 길게 나왔습니다. 아까 그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PIR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프라이스 인컴 레이티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이제 모아서 집을 장만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아까 이주호 기자가 말했듯이 숨만 쉬고 네. 월급 받아서 숨만 쉬고 모았을 때 기준으로 이제 서울에서는 15.2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약간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연봉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네. 그래서 숨만 쉬고 15년을 모으면 15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서울 중위권 이제 84 국궁평수라고 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곳도 있고 네. 못 사는 곳도 많죠, 사실은. 최근에 서울 지역 집값이 상당히 비싸니까. 그런데 한 3개월 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네. 이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나라별로 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26년 걸린다고 나왔어요. 아, 한국은행 집계에서는요? 한국은행 집계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집계를 한 게 아니고 해외에서 집계한 거를 한국은행이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 26년 걸린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뭘 믿어야 될지는 자세히는 저도 아직까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매년 이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에는 결국에는 월급이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네. 월급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갭이 좁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집값이 오르는 폭이 월급이 오르는 폭보다 더 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통계청에서 이제 또 이 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네. 지역별 소득 자료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전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지역은 어딜 것 같아요? 서울 아닙니까? 정답. 네, 서울이 맞습니다. 네, 원래 사실 서울이 제일 높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국내에서 이제 가장 지역별로 인컴이 높았던 지역은 울산이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울산 잘 생각해 보시면 울산에 SK 네. 이노베이션도 있죠, 현대자동차도 있죠, 또 현대중공업도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양질의 높은 양질의 그런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가장 전국에서 이제 임금이 높은 지역이었는데 2017년 이후부터 이제 서울이 가장 높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평균 임금이 2,611만 원으로 지금 가장 높다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2등이었어요. 2위가 이제 2,607만 원이었고요. 3위는 대전이었습니다. 조금 저는 의외였거든요. 네. 대전이 2,422만 원으로 이렇게 3위를 기록을 했고요. 뭐 제주라든지 제주가 2,151만 원, 경남이 2,189만 원, 뭐 경북이 2,198만 원 등이 이제 좀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왜 대전이 의외입니까? 대전 출신 아니십니까? 저 대구 출신. 아, 대구 출신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대전에 잘 기억을 해보면은 네. 어떤 기업이 있는지 사실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잘 없거든요. 아, 기업이 네. 그렇죠. 네. 대기업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근데 저 이제 이게 지역별로 나오다 보니까 시 단위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수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산업단지. 네, 그곳에는 이제 또 기름 공장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별로 나중에 또 한번 통계가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뜨겁게 쳐다보고 있는 한 인수권이 있습니다. 바로 US 스틸인데요. 미국의 US 스틸을 지금 일본 제철이 인수하기로 지금 제안을 했잖아요. 미국의 산업혁명의 두 축을 꼽으라면 아마 그 석유왕 록펠러와 그 다음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이 두 그렇죠. 인물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인물이 정말 산업혁명에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죠. 네. 그런데 그 철강왕이 지금 무덤에서 뛰쳐나올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야, 미국의 철강 그 US 스틸을 일본이 인수한다고?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그 인수가 그리 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백악관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거래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거래를 최종 승인하기 전까지는 국가 안보와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일본 제철과 그 US 스틸이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어요. 이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외국인의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지 판단할 경우 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라엘 브레이너드 이름 굉장히 익숙하시죠? 네. 전 연준 부의장이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네. 자, 라엘 브레이너드 위원장이 성명을 냈는데 조사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 정책단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그거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뭔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뭐 할 것 같아. 협박 같은 협박 느낌 같은 듣고, 거죠. 네, 무섭죠. 그러니까 이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덧붙인 말이 뭐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철강 산업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동맹국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기업이 이런 상징적인 미국 기업을 인수할 때는 국가 안보와 공급망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러문도 상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철강 산업 종사자와 미국 내 생산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정밀 조사를 받는 게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세상에 철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국가가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뭐 도로도 놓고 그 건물도 건설하고 하려다 보면 철의 투입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국가 기관 산업으로 이제 철강 산업이 육성이 되지만 사실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들어간 국가에서는 그 정도 철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철강 산업이 쇠퇴하기 마련인데 하지만 철강 산업이 만약에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뭐 되게 단순하게 건물을 하나 짓거나 단순하게 뭐 그 지하철을 짓거나 할 때에도 그 들어가는 수많은 철들을 다 외국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철강 산업을 일본이 인수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 이 그 도시바 상패로 주목받고 있는 JIP 일본 산업 파트너스 이 기업도 좀 눈에 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도시바 지분을 사들이고 상장 폐지한 기업이 일본 산업 파트너스인데 그러니까 도시바가 다른 기업에 인수되지 않고 일본 산업 파트너스에 인수된 것도 안보 문제였잖아요. 네. 사실 도시바는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뭐 메모리 팔았죠, 뭐 그리고 또 이제 원전 팔았죠, 가전 팔았죠, 다 팔았는데 남은 게 바로 일본 내 인프라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보와 이제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팔은 안쪽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가 뭐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바이 아메리카, 뭐 백투 아메리카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리쇼어링 정책이랑도 약간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어서 그렇죠. 조금 더 비싼 값을 위해서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금 말랑하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그들은 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백화점 3사가 있거든요. 국내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이 3사의 이제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약간 기념비적인 그 매출 수치가 있어요. 네, 1조 백화점, 2조 백화점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국내에서 최초로 3조 백화점이 나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제 신세계 강남점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 이제 연간 매출이 3조를 국내 최초로 넘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백화점을 사람들이 많이 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신세계 강남점은 네, 많이 갑니다. 많이 가죠. 많이 갑니다. 거기는. 많이 가시나요? 아니, 저는 지하철 타고 지나가니까 거긴 네.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네. 이제 신세계 강남점이 이제 국내 최초로 3조 매출을 넘어섰는데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봤을 때도 아직까지 3조를 넘어선 회사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회사가 아니죠. 점포가. 네. 네, 한번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강남점이 이제 최초로 넘었고요. 중국의 베이징 SKP라고 하는 백화점이 2021년도 때 4조 3,200억을 넘었습니다. 영국의 이제 유명하죠. 헤러즈 런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조 6,400억을 넘었고,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백화점이라고 한다면 이세탄, 신주쿠에 있는 이세탄 백화점이 3조 1,600억 원을 작년에 넘었습니다. 네. 이제 국내 백화점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넘었다는 뜻이고요. 이제 신세계 강남점이 저렇게 되면서 사실 가장 경쟁이 세게 붙었던 곳이 이제 롯데 잠실이었거든요. 네. 롯데 잠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조가 못 넘을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작년 매출 순서를 제가 한번 또 정리를 따로 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네. 작년에도 신세계 강남점이 이제 2조 8,399억 원으로 1등 했습니다. 2등이 이제 2조 5,982억 원을 했던 롯데 잠실점인데 네. 이게 지금 아마 올해 3조를 서로 빨리 넘을 거다라고 했는데 신세계가 먼저 넘었고 그러네요. 현재 기준으로는 롯데 잠실은 3조를 못 넘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백화점 쪽을 좀 알 때는 그때는 1조 백화점이 사실은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롯데 본점
그리고 이제 4위였나요? 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신세계 강남점도 그때 당시에 이제 1조를 겨우 넘었었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1조 백화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2조 백화점 시대가 최근에 열렸고 네. 이제 3조까지 열리게 되면서 이제 롯데와 신세계의 그런 매출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1조가 넘는 백화점이 판교점이랑 본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역센터점도 넘었고 올해는 이제 여기 저희 지금 더현대. 스튜디오 앞에 있는 더현대도 넘었습니다. 음. 더현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기념비적이었던 게 백화점 업계에서 말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뭐냐면은 명품 브랜드, 특히나 주요 명품 브랜드가 없습니다. 명품 브랜드 주요 명품이 뭔지 아세요 혹시? 주요 명품이요? 뭐 네. 루이비통, 네. 샤넬 네. 그 정도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백화점 업계 용어로는 에루샤라고 합니다. 에루샤. 그래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 세 개 브랜드가 있는 백화점을 흔히 말하는 S급 백화점이라고 하거든요. 네. 전국에 이 S급 백화점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모르시겠죠? 네네 뭐 아니, 네. 전혀 감이 안 잡혀요. 네. 전국에 6개 있습니다. 딱. 6개밖에 없어요. 전국에? 네, 전국에 6개가 있는데 어. 그게 어디냐면은 신세계 강남점, 네. 신세계 본점, 그리고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점, 네. 그리고 이제 대구점. 어. 이렇게 있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롯데 잠실점, 이제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에르메스가 국내에서 좀 없을 때는 네. 루구샤라고 해가지고 루이비통, 구찌, 샤넬 요 3개가 있으면 S급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에르메스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되면서 에르메스가 있는 곳이 에르메스가 대중화됐다고요? 네, 많이 대중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하나도 못 써봤지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더현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1조를 넘었는데 지금 내년부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이 더현대 서울에도 루이비통 매장이 들어왔거든요. 아. 33개월 오픈 33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사실 더현대 서울 오픈할 때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의도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생긴 제대로 된 백화점이고 네. 더군다나 이제 에루샤가 하나도 없이 과연 장사가 될까? 바로 근처에 이제 뭐 신세계 타임스퀘어점도 있고 네. 현대백화점 목동점도 있고 그쵸. 굉장히 많이 겹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주요 명품이 없어도 네. 빵빵이라든지 어. 뭐 슬램덩크라든지 이런 이제 팝업스토어로. 팝업스토어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백화점의 그런 판도를 바꿨다라는 그런 지금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은 백화점을 예전에는 명품을 사기 위해서 많이 오고 일반 옷 같은 경우에는 아울렛을 간다 이런 게 되게 최근 몇 년 동안의 그런 트렌드처럼 있다가 최근에는 백화점 자체가 하나의 문화 복합 센터처럼 바뀌었어요. 공간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신세계 강남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는 음식점을 되게 많이 늘리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음식 맛집 거리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요. 내년부터는 문화복합 공간을 좀 더 늘린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 산업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고급 산업이다 보니까 네. 문화적인 요소도 이제는 많이 고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그 내년 주택시장 전망을 내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주택시장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 뭐 이 주택산업연구원의 그 전망 자체를 우리가 믿는다기보다는 현재 내년을 어떤 근거로 전망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 근거가 달라질 때마다 또 시장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전국 주택가격이 올해보다 1.5% 하락하겠지만 서울은 1% 오를 것이고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시장의 반등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매 가격 전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서 주택 가격은 하락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3년 연간 기준으로 전국은 올해 3.4%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근데 내년에도 조금 이 하락폭은 계속 이어지면서 다만 하락폭은 줄어들면서 1.5% 하락할 걸로 전망을 했고요. 다만 이 서울의 경우에는 올해 1.8% 하락하겠지만 내년엔 1% 정도 상승할 거다. 상승으로 반전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제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는 회복될 것 같은데 반면에 공급 부족이 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중반부터는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될 거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 공급 전망을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지금 2024년 공급이 인허가 30만 호, 착공이 25만 호, 분양이 25만, 그리고 준공이 30만 호 이 정도입니다. 근데 과거에 몇만 호가 있었는지 보면은 턱없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2027년, 2028년에 비해서도 2021년과 2022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의 누적된 부족한 공급 물량을 따져보면 한 75만 호로 공급이 부족할 거란 전망인데 그 지금 인허가가 안 되면서 공급은 부족한데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하 때문에 대출이 좀 풀리게 된다면 네. 그때는 공급이 너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은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인 거고요. 다만 상반기에 이제 매매는 계속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될 네네. 경우에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세값 상승은 내년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금리와 PF 부실 우려로 인해서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고서는 사실 다시 한번 좀 우리에게 좀 집에 대한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주사년 자체가 뭐 그쪽에 또 이야기를 많이 전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지금 채팅 반응이 많기는 한데 이것도 하나의 통계 중에 하나니까 또 참고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다음 뉴스는 좀 제가 간략하게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수에즈 운하 때문에 지금 해운 운임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글로벌 해운 운임이 13개월 만에 이제 1200선으로 급등을 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사실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전주 대비 161.47포인트 오른 1254.99로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연간으로 한번 따져봤거든요. 제가 그래프를 따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연간으로 따져보니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지 한번 자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이제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던 이제 그런 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료를 보시면은 뭐 희망봉을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희망봉을 돌아가게 되면은 8일 동안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운임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많이들 봤었는데 사실 지금 오르는 폭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지만 혹시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아무래도 전쟁은 조금 빨리 끝나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3프로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말과 크리스마스까지 연달아 보내실 텐데 좋은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옵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